지금 이런 상황이 너무나 사실은 역설적인 상황이에요. 네, 너무나 역설적인 상황이죠. 이전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더 합리적인 그러한 미국 정부가 민주당 정부다. 우린 사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오바마에서 바이든에 이르는 그러한 정부가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오바마에서 바이든에 이르는 민주당 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뭐였나요? 그렇죠. 전략적인 strategic patience 이렇게 했죠. 그 말의 뜻은 뭐죠?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겠다. 현상 유지가 너무 좋은 것이요.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처럼 이렇게 남북 간의 긴장이 팽팽하고 남북 간에 서로 으르렁거리는 상황이야말로 미국 입장에서는 뭐 최선의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왜 그렇겠어요? 무기 팔아먹기 너무 좋고 최신 무기 만들면 제일 먼저 사가는 게 남한이고요. 그 다음에 남한 정권의 미국에 대한 종속성은 극단적이죠. 거의 무슨 식민지 국가의 거의 방불케 하는 그러한 상황의 종속성을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걸 전략적 인내다 이러면서 유지해 왔어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 나오는 말이 뭔가요? 오늘날의 시대는 크게 변하고 있다. 네. 우아한 위선의 시대에서 정직한 야만의 시대로 바뀌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저는 아주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아한 위선의 시대였죠. 네? 아주 우아한 척은 다 하는데 너무나 위선적인 이야기들이었고요. 지금은 어떤 시대가 됐나요? 정직한 야만의 시대로 지금 열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로 지금 상황이 굉장히 뭐랄까요? 이게 무슨 아이고 너무 잘 됐다 이렇게 말하기도 참 어색한 민망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 트럼프는 누군가요? 어떤 사람인가요? 부동산업자 장사꾼. 그렇죠? 예. 이 트럼프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은 사람은 누군가요? 네. 예, 전 세계가 관심이 있지만 특히 관심이 많은 사람 누굴까요? 김정은. 네, 김정은도 물론 관심이 있겠죠. 제일 관심이 많은 사람은 예, 정신과 의사들이에요. 정신과 의사들은 지금까지도 관심을 놓지 않고 있어요. 이미 트럼프 1기 때 트럼프를 분석한 가장 탁월한 분석은 정신과 의사들이 내놓은 거예요. 맞아요. 그게 지금 아마 이 도서관에도 있을 거예요.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습니다.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이 1기 때 붙었죠? 그때 나온 거예요. 그때 밴디 리라고 하는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밴디 리가 바로 트럼프를 정신의학적으로 분석한 그러한 책을 내놨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The Dangerous Case of Donald Trump예요. 이게 한국말로 그대로 직역이 돼서 나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라는 위험한 사례 해서 밴딜리가 공역을 했어요. 이 밴딜리 어때요? 이름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한국계입니다. 저는 이 밴딜리가 진짜 애국자라고 생각해요. 진짜 애국자라고 생각해요. 지금 한국인들의 목숨줄은 누가 쥐고 있나요? 목숨줄 누가 쥐고 있어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쥐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대통령이 정신이 오락가락한 놈이에요. 정신이 온전치 않아. 이건 뭐예요? 악몽이죠. 한반도의 악몽입니다. 그 악몽이 현실화 될 뻔한 거예요. 2017년에. 그걸 밴디리가 경고를 한 거죠. 혼자 그런 책을 낸다는 건 너무나 위험부담이 크죠? 그러니까 예일대 정신의학과 교수와 하버드대 정신의학과 교수 20명이 공동 저작해서 영리하게 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밴딜리가 대표 저작
그래서요. 저는 진짜 애국자라고 봐요. 밴들리 머릿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조국에 닥칠 악몽. 이걸 경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좀 만나보고 싶어요, 사실.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정신의학자들이 보기에는 온전한 정신을 가진 인간이 아니죠. 이런 자가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한 가장 강력한 권력자가 돼 있어요. 너무나 역설이죠. 그리고 바로 이 정신 이상자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역설적으로 미국이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외교 전략을 깨버린 겁니다. 네오콘들과 지금 척을 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 지금 기회가 열려요. 그러니까 정말 역설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칼럼에 그렇게 썼어요. 네, 2025 체제 한반도의 전환점이라는 데서 이렇게 썼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탈이념적 거래주의가, 얘는 이념 뭐 이런 거 관심도 없어요. 돈이 되냐 안 되냐. 네? 모든 걸 거래나 장사의 관점에서 보고 있죠. 네. 이 탈이념적 거래주의가 이념적 비극으로 점철된 한반도에서 평화를 가져온다면 이것은 이 전환시대 최대의 역설일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역설이 좀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의 전통적인 외교 전략으로는 이런 일이 안 나요. 이자가 약간 정신이 온전치 않으니까 지금 이런 기회가 우리한테 열린 거예요. 너무나 큰 역설이죠. 그래서 이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측면을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겠고요. 자, 이 냉전 체제가 얼마나 이상한 나라를 만들었는가, 그 얘기를 이제 좀 짧게 할게요. 이 냉전 체제는 한국인의 삶을 총체적으로 왜곡시킨 거대한 체제예요. 이게 80년 동안 냉전 체제가 지배를 하면서 한국인의 삶 자체가 정상적인 삶이 될 수 없었던 겁니다. 우선 대한민국이란 국가를 너무나 볼품없는 국가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매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 유럽 연구센터라는 게 전 세계에 12개 국가에 지금 20개 연구소가 있어요. 미국은 4개가 있고요. 또 캐나다는 2개가 있고 전 세계에 20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년 전 세계 학자들을 정기적으로 만나는 이러한 기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대학 선생들에 비해서는 좀 객관적으로 전 세계의 여러 의견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한국이란 나라 어떨 것 같아요? 외국에서 한국이란 나라 어떻게 볼 것 같아요? 대단한 나라를 볼 것 같아요? 아주 형편없는 나라를 볼 것 같아요? 형편없는 대단한 나라. 대단한 나라. 네, 지금 대부분의 제가 만난 건 주로 학자들이죠. 학자들의 경우는 거의 감동의 수준으로 한국을 보고 있어요. 감동의 수준. 어떻게 이런 나라가 다 있나? 특히 아시아에서 이런 수준의 민주주의를 할 수가 있나? 이들이 놀라운 건 민주주의예요. K-팝이 아니고요. 아마 대학 선생들이니까 그렇겠죠. 이들이 가장 놀라는 건 민주주의예요. 아시아에서 이런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 없습니다. 제가 지난달 초에 갔다 그랬죠? 베이징에서 했다 그랬죠? 저는 거기 가서 좀 세게 비판합니다. 중국 교수들이 비판 못하니까 내가 대신 해주는 거예요. 얘들은 저녁에 술 마실 때 비판하거든요, 시진핑을. 근데 공개적으로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번에도 했습니다. 예. 요번에 우리가 회의를 한 회의장의 이름이 House of Democracy예요. House of Democracy. 민주루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 베이징 대학은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대학이죠.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학이 베이징 대학이에요. 뭐 비할 데가 없어요. 황제의 여름 별장을 그냥 대학으로 만들었잖아요. 서머 팰리스를 그냥 대학으로 지정해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엄청난
정말 야 이런 캠퍼스가 다 있나 할 정도인데 지금 중국에서 민주루라고 이름을 지어놨어요. 민주루라고. 네? 그 건물 자체를. 근데 저는 사실은 놀랐어요. 얘들이 민주주의란 말이 금기어일 줄 알았어 나는. 얘들이 좀 거꾸로 가니까. 네? 그래서 그런데 민주주의란 말 그렇게 써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2025년 10월에 9월이죠. 지난달이니까 9월에 베이징 대학에서 특히 민주루에서 아시아 민주주의에 대해서 논한다는 게 너무나 역사적인 사건인 것 같다. 약간 비꼬는 거죠. 중국 사회를. 예, 그러면서 지금 아시아 삼국의 민주주의가 사실은 여전히 미래의 과제로 남아있다. 지금 한국은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두 개의 정당밖에 없다. 하나의 정당은 보수정당, 또 하나의 정당은 극단적 보수정당, extreme conservative. 하나는 conservative, 하나는 extreme conservative. 네? 사실은 파시스트 정당이지. 중국은 어떤? 하나의 정당밖에 없다. 그리고 민주주의라는 말을 쓴다. 거기까지만 했어요. 더 이상 안 하고. 일본은 어떤가? 일본은 독일말로 제가 크바지 아인파르타인 시스템 그랬어요. 독일말로. 크바지라는 건 푸소이도 원파티 시스템. 왜? 그러니까 유사 혹은 의사 일당 국가제. 네? 70년 동안을 자민당이 일당으로 사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당 체제인 거죠. 한국은 2당 체제, 일본은 1.5당 체제, 중국은 1당 체제.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시아 민주주의가 제대로 지금 돌아가는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는 정말로 높이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건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도 없는 거죠. 최근에 있었던 것은 대통령을 2번 탄핵시킨 이런 나라는 민주주의 역사상 없어요. 정말 너무너무 대단한 거고요. 제가 지난 5월에 브라질에서 그 학회를 했는데 그때는 거의 제가 행가래를 당할 뻔했어요. 행가래를. 와, 한국 민주주의 너무 멋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어떻게 한국 시민들은 이렇게 용감하냐. 장갑차가 나오는데 막 손으로 막고 그렇지 않나요? 맞아. 네, 중무장한 그러한 군인들이 헬기에서 내려가지고 뛰어오는데 특히 여자 그 보좌관 있죠. 이름 뭐예요? 아주 세계적인 스타가 됐어요. 보니까 손으로 막 그 군인들을 막아서 이런 게 전 세계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용감한 시민은 지구상에 없을 거다. 이래가면서 저를 거의 영웅 취급을 해요. 네? 영웅 대접을 받고 왔어요. 한국 민주주의는 너무너무 대단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자부심을 가질만 하고요. 네. 여러분, 어느 정도 대단한가? 그걸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민주주의와 관련해서는 가장 권위 있는 연구소가 딱 하나예요. 이 연구소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최고의 권위 있는 연구소예요. 그 연구소가 어딘가요? 바로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예요.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 스웨덴에 있습니다. 예테보리 대학에 있는데요. 여긴 뭐 모든 나라에서 다 그 권위를 인정해요. 이 연구소는 매년 민주주의 보고서를 발간하지만 10년에 한 번 전 세계 민주주의를 전부 분석해서 순위를 매겨서 발표해요. 10년에 한 번씩. 2019년에 한 게 가장 최근이에요. 이제 3년 후에 또 합니다. 예. 여기서 176개국을 조사했어요. 176등은 어딜까요? 그건 쉽죠. 네, 노스코리아. 이건 뭐 민주주의와 아무 상관이 없는 3대가 세습하는 이런 사회가 지금 어디 있어요? 거기가 176등이고요. 1등은 어딜까요? 사우스코리아. 사실상 1등이에요. 사실상. 네? 사실상 1등이라는 얘기 1등이 아니라는 얘기죠? 12등인데
주요 국가 중에서 1등이에요. 이건 정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11개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조그만 나라. 예,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아이슬란드,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위스. 500만 전. 인구 500만 전. 네. 그러니까 서울 인구보다도 적은 그런 조그만 나라들이 11개 있고요. 큰 나라들이 이건 정말 대단한 거죠. 여러분, 30, 50 클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예. 30, 50 클럽이라는 게 뭐죠? 30은 3만 불 이상. 뭘 5천만. 네, 맞습니다. 3만 불 이상, 50은 5천만 이상. 그러니까 인구가 5천만이 넘는 국가 중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는 이러한 나라가 30, 50 클럽이에요. 몇 개나 될까요? 7개. 네, 7개밖에 안 돼요. 네, 여러분들이 금방 떠올릴 수 있죠? 미국, 일본, 그 다음에 어딜까요? 독일, 영국, 프랑스. 이거 5개 쉽죠? 6번째가 어딜까요? 예, 6번째가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가 2013년에 3만 불이 넘어서 6번째가 됐고요. 우리가 2019년에 3만 불이 넘어요. 우리가 7번째로 들어갔습니다. 사실 대단한 거죠. 예, 그래서 30, 50 클럽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고도 성장한 선진국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5천만이 넘는다는 건 이미 큰 나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그룹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어때요? 사실은 이 7개 나라가 다 어떤 나라인가요?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진국 하면 떠올리는 나라들이죠? 네. G7이랑 똑같죠. 우리는 G7이 아니에요. 우리 자리에 누가 들어가 앉아있나요? 우리 대신 나머지 6개 똑같고요. G7이고 예, 캐나다는 30, 50이 안 돼요. 인구가 5천만이 안 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G7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어요. 똑같으니까. 그래서 정말 우린 대단한 나라가 지금 된 거예요. 여러분, 2019년에 우리가 30, 50 클럽에 들어갔을 때 저랑 아주 가까운 독일 교수가 기회르기 젤이라는 분이 있어요. 여기 지금 그 책 가져오신 분이 안 계신데 1권 제가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런 책에 기회르기 젤 교수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2019년에 독일 신문에서 굉장히 크게 다뤘다. 한국이 7번째로 30, 50 클럽에 들어왔다고 그걸 다뤘다. 그러면서 축하한다 하면서 전화를 해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나라는 나머지 6개 나라와 달라. 그게 뭔지 아니? 그러는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분단된 거. 그것도 좀 다른 면이 있네요. 독일도 조금 이제 분단된 경험이 있었죠? 뭘까요? 식민지. 맞습니다. 예, 그분 얘기는 식민지라고는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 나라만 유일하게 제국주의의 과거가 없는 나라예요. 와, 제국주의의 과거 이 말을 해요.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전부 제국주의 국가인가요? 이태리까지? 네,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약탈하고 거기서 모은 재화를 바탕으로 오늘날 잘 사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제국주의는커녕 예? 제국주의 먹이였죠. 우리 40년 동안 일본 제국주의 먹이감이었던 나라가 유일하게 지금 이렇게 성장을 해서 그들과 어깨를 겨루고 있는 유일한 나라예요. 1945년 이후에 신생 독립된 국가 중에서 우리처럼 성장한 나라가 없어요. 아예 정말 대단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정말 놀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도덕적 권위를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다. 이 젤 교수가 저한테 그래요. 한국만이 도덕적 권위를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박수 한번 치세요. 저는 정말로 이게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무슨 K-팝도 중요하고 K-컬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젤 교수가 이야기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이제 선진국가 또 강한 선진국가가 된 나라 중에서 도덕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유일한 나라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네, 정말 자랑스러운 거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 대상으로 강연을 많이 해요. 꼭 이 얘기합니다. 아이들한테 꼭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 같은 나라 없습니다. 정말로 아이들이 이걸 자랑스러워 해야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예요. 정말 엄청난 나라가 지금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한국은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룬 흔치 않은 나라다. 이런 얘기 많이 듣죠? 네. 맞아요. 그게 전혀 과장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감동적인 민주주의를 이루어내고 경이로운 경제 성장을 이룬 나라가 없어요. 거의 유일합니다. 45년 이후에 전 세계가 신생 독립 국가들이 그야말로 아주 파죽지세처럼 엄청나게 많이 생겨나죠? 그 중에서 우리 같은 나라는 유일해요. 정말 자부심을 가질 충분한 근거가 있는 나라고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사회적 유토피아를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물적 조건을 갖추고 있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린 지금 우리가 이룬 성취를 바탕으로 해서 좋은 사회 만들 수 있어요. 제도적 조건은 뭐겠어요? 민주주의. 물적 조건은 경제적인 풍요가 한국 사회를 받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의 현실은 과연 행복한가요? 예. 지금 모든 국제적인 지표는 딱 한 가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인간이 살기 어려운 곳이다. 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인간이 존엄한 존재로 사는 건 불가능한 나라다. 이걸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알 거예요. 무슨 특별한 얘기가 아니에요. 2002년부터 무려 23년 동안 자살률 세계 1위예요. 계속해서. 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 노인 자살률은 너무 높아요. 이것은 OECD 평균의 5배가 넘어요. 5배. 네? 그 이유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네. 뭐겠어요? 빈곤. 노인 빈곤이 계속 세계 1위예요. 압도적 1위예요. 50에서 40% 사이 왔다 갔다 해요. 대체로 유럽은 5% 전후에, 덴마크가 3%, 프랑스가 5%, 네덜란드가 7%, 이 정도 돼요. 5% 전후인데 우리는 50% 전후. 두 분 중에 한 분이 빈곤 상태예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사실 저는 아무리 빈곤 상태가 있다고 하더라도 노인들이 목숨을 스스로 끊는다는 건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요. 감각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얼마 전에 최근에 책을 읽었어요. 임계장 이야기. 임계장 이야기. 안 읽어보신 분은 꼭 읽어보시라고 권합니다. 너무 잘 썼어요. 이분 자신이 자신의 체험을 쓴 거예요. 일종의 르포예요. 르포. 자기 아주 진솔하게 자기가 경험한 체험을 쓴 건데 임계장이 뭐라는 거예요? 임시 계약직 노인장. 요걸 따서 임계장이라고 부른답니다. 그 앞에는 3글자가 붙는데 고다자, 고다자 임계장 이렇게 부른대요. 고다자가 뭐겠어요? 고르기 쉽고, 다루기 쉽고, 자르기 쉽고. 네? 그러니까 노동력 중에서 가장 고르기 쉽고, 네? 필요하다 하면 2명이 필요하다 하면 600명이 온답니다. 네? 그 다음에 다루기 쉽고, 그냥 뭘 시켜도 다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대로 자라도 뒤탈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읽어보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한국의 노인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그냥 경제적인 빈곤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수모. 네? 그 경제적인 빈곤 플러스 굴욕감, 수치심. 인간으로서 살 수 없는 상황이에요. 보니까. 그분들이 왜 목숨을 끊는지 바로 이해했어요. 그걸 보고. 너무너무 끔찍한 사회예요. 지금 한국 사회처럼 이렇게 파렴치한 이런 사회는 없어요. 지금 해방 이후에 이 국가를 운영한 모든 인간들이 파렴치한 인간들이에요. 지구상에 이런 파렴치한 국가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노인분들, 70 넘은 분들,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조금 전에 말한 이 민주주의, 놀라운 민주주의, 또 이 경이로운 경제성장, 다 그분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예. 게다가 한국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세요. 이 대한민국은 지구상에 없어요. 이런 나라가. 이것도 유일해요. 근대 국가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정치적 비극을 다 겪은 유일한 나라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지난 20세기에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로 살았죠? 그러다 해방이 됐어요. 그러나 해방되자마자 난데없이 분단이 돼요. 냉전 때문이죠? 그리고 이 냉전이 격화되면서 전쟁을 또 겪어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니까 철없는 육군 소장놈들이 튀어나와가지고 무려 32년 동안 총을 가지고 국민들을 협박하면서 지배를 하는 이런 야만적인 국가가 어디 있어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국가예요. 생각해 보세요. 식민의 역사, 분단의 역사, 냉전의 역사, 내전의 역사, 독재 역사까지. 네? 이 5가지는 근대 국가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정치적 비극이에요. 한국은 이걸 다 겪었어요. 보통 다른 나라는 이 중에 한두 가지 겪어요. 하나도 겪지 않는 나라도 있어요. 뉴질랜드 같은 데. 네? 우린 5가지를 다 겪은 유일한 나라예요. 이걸 딛고 오늘날 이 정도의 나라로 만든 건 기적이죠. 그 기적의 주인공 누구예요? 지금 나이 드신 분들. 그분들은 정말 이세 노년을 좀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 사회는 그들을 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무지무지하게 잘 산 나라예요. 유럽의 웬만한 나라보다 훨씬 잘 삽니다, 지금. 네?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후진국인 줄 알아요. 아니, 스위스에서 폐지 줍는 노인 본 적 있어요? 핀란드에서 폐지 줍는 노인이 있나요? 우린 지금 35,000명이에요, 35,000명. 그걸 당연시하고 있어요. 세상에 이런 끔찍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노인만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초중고 학생 자살률이 압도적으로 세계 1위예요, 지금. 네? 최근 6년 동안 계속 OECD에서 10대 자살률 1위입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상상. 작년 한 해 동안 몇 명이 죽었는지 아세요? 6,400명이 자살이나 자해를 시도했어요. 6,400명. 믿어지세요? 221명이 작년에 죽었습니다. 자살로. 221명. 예. 올해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부산 해운대에서 고등학교 2학년 3명이 20층에서 뛰어내렸어요. 예?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한 거예요. 이런 나라 지구상에 없어요. 예? 너무너무 끔찍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왜 아이들이 뛰어내리겠어요? 왜 아이들이 뛰어내리나요? 예, 교실이 전쟁터예요. 전쟁터. 예? 한국 아이들의 81%가 고등학교 시절을 전쟁터라고 기억했다. 이런 나라 어디 있나요? 예? 학교를 다니면서 아이들이 우정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협력하는 이러한 것을 윤리로 배워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모든 다른 사람들을 경쟁자, 심지어 적으로 봐요. 너무 끔찍한 나라예요. 전쟁터니까 두 부류의 인간밖에 없어요. 누구 계세요? 승자와 패자예요. 승자들은 어떤가요? 승자들.
자신들이 누리는 모든 부와 권력은 다 내가 잘나서 누리는 거야. 내가 잘나서. 에? 이것을 내가 전쟁터에서 획득한 전리품이라고 생각해. 여기 누가 들어와? 아무도 못 들어와. 이러고 앉아있어요. 지금 의사놈들 하는 행태를 보세요. 3,058명. 21년째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해. 21년째. 전 세계에서 의사수가 가장 적은 나라예요, 지금. 도대체 이런 게 허용되는 나라가 어디에 있나요? 네? 상상을 초월해요. 제가 독일에 있으면서 가장 존경한 게 의사들이에요. 와, 저런 애들을 어떻게 길렀을까? 너무 존경스러워요. 네? 얘들이 시위도 하고 파업도 해요. 뭘 가지고 할까요? 전부 환자 복지 가지고, 환자 복지. 네? 환자 복지가 너무 떨어졌다. 이게 말이 되냐? 국가가 책임의식을 가져라. 그리고 의사들 파업해. 수가 올려다오. 의사 뽑지 말아다오. 이런 시위는 본 적이 없어요, 독일에서. 기품이 있어요, 인간들이. 한국에서 그런 인간 보신 적 있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요, 어처구니. 지금 판검사들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안 할게요. 윤석열이가 다 보여줬죠? 네? 김학의에서 김건희까지. 지금 검사들이 한 행태들 한번 보세요. 이런 엘리트들을 길러낸 나라는 지구상에 없어요, 여러분. 네? 승자라는 자들은 하나같이 괴물이 되어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후진 엘리트들을 키운 게 한국 교실이에요. 이게 지금 한국인들의 비극입니다. 99%의 아이들이 패자라고 느껴요. 인생을 시작하기도 전에 좌절감, 패배감, 열등감, 무력감, 심지어 절망감을 내면화하고 있어요. 애들이. 세상에 이런 나라 어디 있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나라고요. 지금 한국은 지구상에서 불평등이 가장 심합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여러 번 TV 같은 데서도 했어요. 제가 2022년 1월에 이슈픽 쌤과 함께, 쌤과 함께인가요? 맞나요? 맞아. 네. 1월 2일이니까 첫 방송을 제가 했는데, 대한민국 대전환 이런 주제로 했는데, 제가 그때 바로 이 불평등,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이 심하다 이런 주제로 했어요. PD가 되게 싫어했습니다. 새해 첫 방송인데 그래도 희망적인 걸 해야지. 네, 왜 그런 걸 하느냐 하면서 굉장히 불만스러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했겠어요? 그해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불평등이 제일 심해요. 그러니 대통령을 하겠다는 자는 이 문제부터 풀어야 돼요. 그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어요. 제 의도는 성공했나요? 네, 실패한 정도가 아니죠? 아무도 불평등 얘기를 안 해요. 예, 윤석열 나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공정과 상식. 그죠? 이재명 뭐라 그래요? 공정과 기본. 안철수 입만 열면 공정이죠?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죠? 한 연설에서 공정을 38번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 사회예요. 선거 왜 해요?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공정당 하나 만들지. 네? 아무런 차이가 없는 자들이 이렇게 요란스러워요. 여러분,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낸 최악의 허위의식이에요. 이렇게 불평등한 운동장에서 공정한 잣대를 대면 누가 이기나요? 가진 자, 기득권들이 안정적으로 이기는 룰이 공정이에요. 여기에 대한 성찰이 너무 없어요. 아무튼 불평등이 너무너무 심한 것이고요. 노동자들이 너무 많이 죽습니다.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이른바 산재 사망률이 가장 높은 나라 한국이죠. 네. 이건 23년째 1위예요. 중간에 3번 2등했어요. 3번 2등한 거 빼면 계속 1등이에요.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 가장 심하다는 거 다 아시죠? OECD 안에서 계속 1등입니다. 차별이. 아이를 안 낳죠.
그래서 재작년에 아까 말한 뉴욕타임즈에서 이런 칼럼이 실렸죠. Is South Korea disappearing? 한국은 사라지고 있는가? 한국은 소멸하는가? 이런 칼럼까지 실릴 정도예요. 지금 한국에서 보이는 극단적인 인구 감소는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다. 이렇게 써놨어요.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다. 그렇게 강한 표현을 썼어요. 굳이 한 번 찾자면 14세기 유럽에서 한 번 있었다. 뭐겠어요? 14세기 뭐겠어요? 예, 흑사병이죠? 그 이후에는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한국 사회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국 사회는 정말 이상한 사회죠? 네. 전 세계가 경탄하는 민주주의를 이뤘고요. 전 세계가 놀라워하는 경이로운 경제성장까지 이룬 나라예요. 그런데 왜 이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 없을까요? 전부 괴물들이에요. 네? 왜 우리는 이렇게 괴물이 됐을까요? 그 물음이에요. 뭐 때문인가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한두 가지 원인이 아니겠죠? 뭐 때문일 것 같아요? 교육이야. 교육이 잘못돼서 그렇다. 중요한 말씀이죠? 예. 불평등. 네? 불평등이 너무 심해서 그렇다. 예, 또. 역사적으로 예. 일제 청산이 안 된 종합적. 네, 중요한 말씀이네요. 과거 청산이 안 돼서 그렇다. 네, 지금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이 다 나왔네요. 또. 철학이 없다. 맞습니다. 어떤 가치나 철학이 아예 없는. 맞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또. 분단으로 인한 냉전의 지속이. 그렇죠. 냉전 체제 때문이다. 네,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냥 정답을 다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냉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의 원인이 아니고요. 모든 문제의 근원 원인이에요. 지금 과거 청산이 되지 않은 것, 냉전 때문이에요. 교육이 엉망진창인 건 냉전 때문이에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불평등이 심한 건 냉전 때문이에요. 철학이 없는 건 냉전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이상한 나라가 된 것은 전 세계에서 다른 나라는 없는, 우리만 가지고 있는 특수 조건. 뭐예요? 냉전이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이상한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냉전이 한 사회를 합리적이고 성숙한 사회로 만드는 그러한 정치 과정을 왜곡시켰기 때문이에요. 정치 과정. 지금 냉전으로 인해서 한국이란 나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보수적인 정치 지형을 갖게 됐어요. 우리보다 더 보수적인 정치 지형을 가진 나라는 없어요. 지금 한국은 어떤가요? 이 끝에, 오른쪽 끝에 어느 정당이 있나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정당이 여기 서 있죠? 거기 한 발짝 떨어져서 민주당이 있어요. 이 한 발짝에 주의해야 돼요.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한 두세 발짝 떨어져서 여기에 진보당, 정의당 이런 정당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거의 정치적으로 의미가 없죠. 그리고 여기 한 세 발짝 떨어져서 여기에 누가 있겠어요? 앙겔라 메르켈이 여기 있어요. 앙겔라 메르켈. 여러분 아시죠? 16년 집권을 했어요. 16년. 독일에서 가장 보수적인 정당이에요. 독일에서 가장 보수적인 정당이 기독교 민주당이에요. 독일에서 가장 보수적인 정당이 한국에서 가장 진보적인 정당보다 훨씬 진보적이에요. 이제 이해하셨어요? 정치 지형의 문제 때문이에요. 우린 지금 극단적으로 오른쪽에 두 개의 정당이 모든 걸 장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회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정치를 통해서 구현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이 이런 놀라운 민주주의의 발전, 정치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진보는 단 한 발짝도 나간 적이 없어요. 단 한 발짝. 이런 사회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회적 약자들이 착취당하고 약탈당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 책임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인들은 정치적 상상력이 아예 없어요. 이 냉전이 우리에게 앗아간 가장 무서운 것은 정치적 상상력이에요. 한국인들은 유토피아를 꿈꾸는 걸 두려워해요. 국가보안. 나머지 4분의 3이 사표가 되는 이런 구조예요. 4분의 1 선거제예요, 사실은.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 투표율이 60%예요. 맥시멈. 40%면 당선됩니다. 46이 24, 25%도 안 돼요. 사실상 당선자가. 나머지 4분의 3. 4분의 3은 투표를 안 하거나 다른 사람 찍은 거예요. 4분의 1의 당선을 한 자가 사실은 100을 대변하잖아요. 여기서 왜곡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건 좋은 선거제도가 아니고요. 선거제도가 바뀌어야죠.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민주당 당원이 이제 민주당이 민주화됐다고 하지만 그건 이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거고요. 민주당은 좋은 보수가 되는 그게 이제 민주당의 일이고 제가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제가 그 노란 책에 그렇게 썼어요. 문재인 정부의 역사적 과제는 좋은 보수가 됨으로써 이제 수구를 정치 무대에서 퇴장시키고 저 국민의힘 계열 자기 왼쪽에 합리적 진보가 성장할 공간을 열어주는 것 이렇게 했는데 전혀 그렇게 안 한 거죠. 자기가 자꾸 진보인 척을 하면서 자꾸 진보인 척을 하니까 보수 자리가 비니까 퇴장하던 수구들이 기어 나와가지고 윤석열이를 내셔서 정권까지 먹었잖아요. 이건 문재인의 어마어마한 실책이죠. 역사를 완전히 퇴행시킨 거죠. 그러면서 진보의 공간을 좁혀놨어요. 오히려. 그래서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엄청난 역사의 퇴행을 만든 실책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아무튼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장 실망한 것은 선거제 개혁에 대해서 반대한 거예요. 그것은 역사를 보는 긴 안목이 부족해서 그래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데 너무 집착을 해요, 민주당이. 민주당이 좀 한국 전체, 한반도 전체의 운명을 쥐고 간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면 눈앞의 작은 이해에 좌우되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선거법 개정에 오히려 선도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역량이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많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좋은 정당이 되고 선거법이 개정돼서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정당은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평등을 구현하는 이러한 정당이죠. 진보적인 정당. 정의당, 진보당 같은 정당이 최소 10% 이상은 얻어야 되고 이제 녹색당도 필요합니다. 녹색당도 한 5%는 얻어야 돼요. 생태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당이 지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의 선거 제도로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거 이제 같이 생각을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많이 나오고 계시죠. 그래 나는